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 낭독입니다. 오늘 이어서 함께할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목차에서 첫 번째,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입니다. 소 제목으로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발로 차지 마라. 사람을 다루는 비결.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혼자 외로운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발로 차지 마라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발로 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에서 전에 없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에 달했다. 몇 주간의 수색 끝에 일명 쌍권총 크로울리가 웨스트엔드가에 있는 자기 애인의 아파트에 숨어있다 발각되어 체포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었지만 총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다. 150명의 경찰과 형사들이 그의 은신처인 아파트 꼭대기층을 포위했다. 그들은 지붕의 구멍을 뚫고 최루가스를 살포해 경찰 살해범 크로울리가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했다. 또한 주변에 있는 건물에 기관총을 설치했는데 뉴욕에서도 꽤 부유했던 그 동네는 1시간 넘게 날카로운 권총 소리와 따다닥 하는 기관총 소리로 시끄러웠다. 크로울리는 두툼한 소파 뒤에 숨어 경찰을 향해 쉴 새 없이 총을 쏴댔다. 시민 1만여 명이 잔뜩 긴장한 채 이 싸움을 지켜보았다. 지금까지 뉴욕의 길거리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크로울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E.P. 멀루니는 이 쌍권총 악당이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라고 공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자는 닥치는 대로 살인을 저지른 놈입니다. 하지만 쌍권총 크로울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경찰이 그의 아파트로 총을 쏴대는 와중에 그가 관계자 여러분께 라며 쓴 편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가 편지를 쓸 때 상처에서 흐른 피가 종이에 검붉은 자국을 남겼다. 편지에서 크로울리는 이렇게 말했다. 내 코트 안쪽에는 지쳤지만 착한 심장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심장이 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크로울리는 롱 아일랜드의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여자친구와 진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관 한 명이 차로 다가와 말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크로울리는 아무 말 없이 총을 꺼내 경찰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었다. 경찰이 죽어 쓰러지자 크로울리는 차에서 나와 경찰의 총을 집어들고는 시체에 다시 한 발을 더 쏘았다. 그가 바로 내 코트 안쪽에는 지쳤지만 착한 심장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심장이 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다. 크로울리는 전기의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가 싱싱교도소의 사형수 감방에 도착했을 때 내가 사람을 죽인 대가를 받는구나 라고 말했을까? 아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다. 쌍권총 크로울리는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범죄자 중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을 들어보라. 나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내 한창 때를 보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박해와 쫓기는 생활뿐이었다. 이는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그렇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공공의 적이자 시카고를 주름잡았던 가장 위협적인 조직의 두목이었던 자가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회의 후원자라고 여겼다. 더치 슐츠 역시 뉴워크에서 갱단에게 총을 맞고 쓰러지기 전까지 알 카포네와 비슷한 생각을 했다. 뉴욕의 가장 악명 높은 악당 중 한 명인 더치 슐츠는 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은 사회의 후원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나는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에서 수년간 소장으로 있었던 루이스 로스와 이 주제에 관한 흥미로운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싱싱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중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합리화하고 변명을 합니다. 왜 금고를 털거나 방아쇠를 당겨야 했는지 그들은 해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얼핏 논리적으로 보이는 혹은 비논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스스로에게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자신들이 절대 수감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로울리, 더치 슐츠,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흉악한 범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설립한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나는 30년 전에 깨달았다. 신께서 지적인 능력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대신 나는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워너메이커는 이 교훈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30년이나 이 세상을 헤매고 살아온 뒤에야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무리 명백해도 100번 중 99번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난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비난을 하면 상대는 방어 태세를 취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또 비난은 위험하다. 상대의 소중한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줘서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 군대는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병사들이 곧바로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우선 하룻밤 자면서 열을 식혀야 한다. 즉각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병사는 처벌받는다. 군대가 아닌 일상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사건건 나무라는 부모, 끊임없이 불평하는 아내, 잔소리하는 고용주 등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데 몰두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비난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가득하다. 한 예로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의 논쟁을 들 수 있다. 이 논쟁으로 인해 공화당의 분열이 되었고, 그 결과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당선되므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등 세계 역사의 흐름은 크게 바뀌었다. 당시의 논쟁을 간략히 되새겨보자 1908년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태프트를 지지했고 사자 사냥을 하러 아프리카로 떠났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무렵 그는 보수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태프트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적인 정당인 불무스 당을 창당했는데, 그러면서 공화당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 벌어진 선거에서 태프트와 민주공화당은 버먼트주와 유타주 두 개의 주 외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공화당이 창당된 이래 가장 처참한 패배였다. 루스벨트는 참패의 원인이 태프트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태프트 대통령도 자책했을까? 물론 아니다. 태프트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비난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루스벨트인가 태프트인가? 솔직히 알 수도 없고 누구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루스벨트가 그렇게 비난을 했어도 태프트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비난은 태프트가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쓰고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라는 말만 반복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티포트 돔 유전 스캔들을 살펴보자. 1920년대 초반 이 사건으로 언론은 쉴 틈 없이 시끄러웠고 온 나라는 발칵 뒤집혔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미국 역사상 이처럼 엄청난 사건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의 결말은 이러하다. 하딩 내각의 내무장관이었던 엘버트 B. 폴은 미 해군용으로 엘크 힐과 티포트 돔 지역에 확보해 놓은 정부 소유의 유전지대를 임대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폴 내무장관이 경쟁 입찰을 허용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입찰 과정도 없이 큰 이권이 달린 이 계약을 그의 친구인 에워드 L. 도헤니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넘겨주었다. 그럼 도헤니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폴 내무장관에게 10만 달러를 빌려 주었다. 그러자 폴 내무장관은 근처의 유정에서 석유를 채굴하고 있던 군소업자들이 엘크힐 유전에서 나오는 기름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해병대를 동원해 이들을 몰아내도록 했다. 결국 총칼의 위협에 쫓겨난 군소 석유 채굴업자들이 법정으로 달려갔고 티포트 돔 스캔들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비리의 정도가 너무 커서 온 국민들이 분노했다. 결국 하딩 정부는 몰락했고 공화당은 난파 직전의 상황에 처했으며 엘버트 폴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 폴은 공직사회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뉘우쳤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몇 년 뒤 허버트 후버는 하딩 대통령이 죽은 이유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걱정 때문이었다고 공개 연설에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폴의 부인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흐느끼며 소리를 질렀다. 폴이 하딩을 배신했다고? 아니야! 내 남편은 아무도 배신한 적 없어. 남편은 이 집을 금덩이로 가득 채워준다고 해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사람이야. 배신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 처벌을 받은 건 바로 그이라고. 바로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비난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훗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질 때 알 카포네와 쌍권총 크로울리 그리고 엘버트 폴을 기억하자. 비난은 통신용 비둘기와 같아 언제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비난하고 바로 잡으려는 사람은 아마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대신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아니면 온화한 테프트처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브러임 링컨은 존 윌크스 부스에서 저격당한 뒤 포드 극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싸구려 하숙집의 강방에서 죽음을 맞고 있었다. 링컨의 긴 몸은 그에게 너무 짧은 푹 꺼진 침대에 가로질러 비스듬하게 눕혀 있었다. 로사 보네르의 유명한 그림 말 시장의 싸구려 복제품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고 낡은 가스등의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링컨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국방장관 스탠턴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인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뛰어났던 링컨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10여 년 동안 링컨의 삶을 연구했고 데일 카네기의 링컨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수정하는 데 꼬박 3년을 바쳤다. 그렇게 링컨의 성격과 가정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철저히 연구했다고 믿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링컨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링컨도 내키는 대로 비난을 했을까? 사실 그렇다.
인디애나주의 피전 크리크 밸리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링컨은 남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편지와 시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길거리에 뿌리고 다녔다. 그 편지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동안 링컨에 대한 반감을 가질 정도였다.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개업 변호사가 되고 반대파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신문에 기고하곤 했는데 한 번은 도가 지나쳐서 큰 말썽을 일으켰다. 1842년 가을, 그는 제임스 쉴즈라는 이름의 자만심이 강하고 호전적인 정치가를 조롱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의 편지를 실어 그를 놀렸다.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쉴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는 누가 그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고는 곧장 말을 타고 링컨을 찾아가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투에 반대했지만 명예를 지키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었다. 그에게 무기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는 팔이 길었으므로 기병이 사용하는 날이 넓은 칼을 택했고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칼싸움을 배웠다. 그리고 약속한 날 그와 쉴즈는 미시시피 강의 모래사장에서 만났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막판에 그들의 입회인들이 끼어들어 결투는 중지되었다. 이 사건은 링컨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 일로 그는 사람을 대하는 기술에 관한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2번 다시 그는 남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다시는 누군가를 조롱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남을 절대 비난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은 포토맥 부대의 지휘자로 계속해서 새 장군들을 임명해야 했다. 맥클레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 새로 임명된 장군들이 번번이 참패하는 바람에 링컨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북부의 사람들이 무능한 장군들을 거칠게 비난했다. 하지만 링컨은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라 라며 침묵했다. 그가 좋아하는 인용구 중 하나는 비판은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였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다른 이들이 남부 사람들을 대해 나쁘게 말할 때면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그들처럼 행동했을지 모르는 일이오. 사실 링컨에게는 누군가를 비난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 다음 일화를 한번 보자. 1864년 7월 1일에 시작한 게티즈버그 전투는 3일간이나 계속되었다. 7월 4일 밤, 리 장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그 무렵 폭우를 동반한 먹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었다. 패배한 부대를 이끌고 리 장군은 포토맥 강에 다다랐다. 그런데 강은 이미 불어나 도저히 건널 수 없을 정도였고 뒤에는 기세가 오른 북군이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다. 리 장군은 궁지에 몰려 도망칠 수 없었으며 링컨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상황은 리 장군의 군대를 포로로 잡고 즉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하늘이 준
황금 같은 기회였다. 희망에 부푼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작전 회의를 하느라 지체하지 말고 즉시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링컨은 자신의 명령을 전보로 보내고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전령도 보냈다. 그런데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링컨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작전 회의를 열었다. 그러고는 망설였다. 미드 장군은 전보로 온갖 변명을 보내며 시간을 지체하면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거부했다. 마침내 강물이 빠지자 리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달아나 버렸다. 링컨은 경로해 아들 로버트에게 울분을 토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제기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들이 우리 손 안에 있었는데, 손을 뻗기만 하면 잡을 수 있었는데, 내 말이나 어떤 행동도 군대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장군이라도 네 부대를 무찌를 수 있었을 거야.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직접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몹시 실망한 링컨은 자리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편지를 썼다. 그 당시 링컨의 표현이 극도로 신중하고 억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1863년에 링컨이 쓴 다음의 편지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비난이나 마찬가지였다. 친애하는 미드 장군. 장군은 이 장군과 그의 부대를 놓친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큰 불행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소. 그는 궁지에 몰려 있었고 그동안 승리한 기세를 몰아 조금만 더 밀어붙여 그를 잡았더라면 전쟁은 끝났을 것이오. 하지만 이제는 전쟁이 얼마나 더 계속되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소. 장군이 지난 월요일에 유리한 상황에서 리 장군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공격하지 못했는데 강의 남쪽 지금 3분의 2도 안 되는 적은 병력만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겠소? 그런 기대는 말도 안 되고 난 이제 장군이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하지도 않소. 그대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고 나는 그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괴롭소. 이 편지를 읽고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미드 장군은 편지를 전혀 보지 못했다. 링컨이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편지는 링컨이 죽은 뒤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건 추측뿐이지만 그 편지를 쓴 뒤 링컨은 창밖을 내다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자. 내가 여기 조용한 백악관에서 미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건 아주 쉬운 일이야. 하지만 내가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그래서 지난주 내내 미드 장군처럼 많은 피를 보았다면, 또 다치고 죽어가는 병사들의 절규와 빈명 소리를 직접 들었다면 아마 나 역시 선뜻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했을지 몰라. 내가 미드 장군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그와 똑같이 행동했겠지. 어쨌거나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나아지겠지. 하지만 미드 장군은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쓸 테고 결국 나를 비난하겠지. 그러면 악감정이 생기고 지휘관으로서 그의 우수한 능력도 손상되고 어쩌면 군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으로 링컨은 결국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날카로운 비난과 질책은 대부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통령 시절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상체를 뒤로 기대고 백악관 책상 위에 걸린 링컨의 커다란 추상화를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링컨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면 주머니에서 $5짜리 지폐를 꺼내 지폐에 있는 링컨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당신은 남을 바꾸고 개선시키고 싶은가? 좋다. 괜찮다. 나도 찬성이다. 하지만 당신 자신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건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부터 바뀌는 것이 훨씬 이득이고 당연히 훨씬 덜 위험하다. 브라우닝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완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설령 남을 비난하고 싶더라도 모든 것은 자신을 완성한 다음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자도 말했다. 내 집이 지저분한데 이웃의 지붕에 눈이 쌓였다고 불평하지 말라. 젊은 시절에 나는 철없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다. 그래서 작가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미국 문학계의 떠오르는 작가였다. 나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잡지 기사를 쓰고 있던 터라 데이비스에게 그의 작업 방법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몇 주 전 나는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었다. 그 편지 끝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비서에게 받아쓰게 하고 읽어보지는 않음. 나는 그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그 사람이 꽤나 바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전혀 바쁘지 않는데도 데이비스에게 똑같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같은 문구를 써서 마무리했다. 비서에게 받아쓰게 하고 읽어보지는 않음. 데이비스는 애써 내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보낸 편지 위에 이렇게 휘갈겨 써서 다시 돌려보냈다. 당신의 무례함은 따를 자가 없소이다. 맞다. 그건 내 실수였고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나도 인간이라 그 편지를 받고 분개했다. 어찌나 분한 마음이 깊었는지 10년 후 데이비스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부끄럽지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가 내게 주었던 상처였다. 수십 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남의 가슴에 맺힐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비난이 얼마나 정당한지 개의치 말고 신랄하게 비난을 퍼부어라.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이 결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상대는 감정적 동물이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부심과 허영심으로 움직이는 존재다. 또한 비난은 위험한 불씨다. 비난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폭발을 일으켜 때로는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너드 우드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로 출정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로 인한 자존심의 상처는 그의 죽음을 앞당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국 문학을 풍요롭게 만든 훌륭한 소설가 토머스 하디는 혹평 때문에 영원히 펜을 놓았다. 또 영국 시인 토머스 채터턴은 혹평을 받고 자살하고 말았다. 젊은 시절 요령이 없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훗날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배우고 사람들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면서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가 되었다. 그 성공의 비밀은 무엇일까?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누군가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아는 좋은 점은 전부 다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대부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한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인격과 자제력이 필요하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위인은 사람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 위대함이 드러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런 행동이 비난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흥미로우며 동정심과 인내 그리고 친절을 싹트게 한다. 이해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인간이 죽기 전까지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남을 심판하려 하는가?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첫 번째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에서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발로 차지 마라 라는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첫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을 삼가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이 또 저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소중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